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중 파라미터를 이용한 측정과 트래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40분의 오퍼레이션 교육 후 실시간으로 요청하시는 파형 분석 및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사항 및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 스코프, 동작법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 중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측정값들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7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화면에 파라미터를 표시할 거냐 하는 거죠.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꺼번에 한 번의 동작으로 여러 개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측정을 하다 보면 앰플리튜드나 피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화면에 나오는 최대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 주기에서의 앰플리튜드나, 그러니까 각 주기마다 앰플리튜드, 아니면 각 주기마다의 피크 값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측정 레벨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화면 중에서 내가 포커싱 해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측정 부분을 따로 어떤 한정 지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고, 이 위에서 측정한 값들을 그래프로 그리고 또 로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사용법 위주는 오퍼레이트 작동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미리 뒤쪽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가급적이면 신호를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IEEE에서 정해놓은 그 파라미터의 정의들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샘플링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모든 계측기들은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정의에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할 때 이게 모르고 있으면 측정이 안 되냐 이런 건 아닌데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파형이 스코프에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오실로스코프는 내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기 전에 이미 샘플된 데이터들을 내부에서 히스토그램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 레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이 값을 탑 레벨이라고 일단 첫 번째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래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레벨을 베이스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파라미터들이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스코프에서 앰플리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 이건 이제 미니멈, 피크라고 부르는데 가장 높은 값, 마지막 값. 이 부분에서 앰플리튜드, 피크, 맥시멈, 미니멈이, 그래서 한 화면에 100사이클이 있더라도 어때요? 딱 맥시멈은 하나, 그리고 미니멈도 하나, 앰플리튜드도 하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통계값을 가지고서 가장 많은 거하고 느린 거, 낮은 거, 그리고 가장 낮은 값,
가장 높은 값,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코프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샘플링을 이용하는 장비들은 맥시멈이 한 화면에서 반드시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퍼센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징 타임이다 그러면 10%, 9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은 항상 탑과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의 50% 지점을 뭐 기준으로 해서 뭐 펄스폭을 측정한다. 또는 뭐 라이징 타임이다 그러면 앰플리튜드의 10%에서 90% 이렇게 해서 퍼센트 레벨은 반드시 앰플리튜드를 다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측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모두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들은 저기 네이버에 르크로이 코리아 블로그에 보시면 파라미터 활용하기에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의 정의하고 사용법, 설명, 주의할 사항들은 이쪽에 일단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쪽 르크로이 코리아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 파라미터는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매저먼트를 화면에 이제 그 파라미터를 띄우는 방법은 보통 제가 만나본 사용자분들 90%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풀다운 메뉴 중에서 매저 누르고 마이 매저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거에 소스 정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정합니다. 그렇게 된 이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8개의 파라미터를 측정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동작을 8번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참석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채널 디스크립터에서 들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원하는 그 파라미터를 한 번 동작에 모두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내가 채널 1번에 대한 파형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채널 1번의 디스크립터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매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에서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모두 다 한꺼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차례대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라미터를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첫 번째 동작에서 예를 들어서 3개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놨는데 또 다른 채널의 앰플리튜드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 들어가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미 올라와 있는 앰플리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비어있는 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그대로 그 메저먼트의 설정들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멀티로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카피를 했다 그러면 채널도 똑같이 측정이 돼요.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소스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채널 디스크립트를 이동해서 그대로 원하는 파라미터에 떨어뜨리게 되면 소스를 자동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게 쉽게 뭐랄까요 매저먼트를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통계 이쪽까지 한 다음에 제가 잠깐 스코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에서 측정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한 줄짜리 측정 결과들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펄스폭을 채널 1번에 대한 펄스폭을 측정했는데 펄스폭이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어요. 사실 화면 2개 보이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7.5969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건지 사실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 물론 스코프는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1000개든 10,000개든 모두 다 메저먼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줄만 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파형 결과를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량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통계 모드를 사용해서 평균은 얼마고
미니멈은 얼마고 맥시멈은 얼마고 그리고 각 측정 값들의 편차가 얼마인지 그리고 측정된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측정할 때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정량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으로 정량화를 하고 민맥스가 어디에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화할 때는 보통 여기 두 번째 있는 평균 값을 주로 사용하시고 문제 있는 파형을 찾고 싶다 그러면 통계값 중에서 이렇게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주로 관찰을 하시면서 신호를 보시면 쉽게 그런 부분들을 에러가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사용이 돼요. 메저먼트 풀다운 메뉴에서 Statistics on 또는 Histogram on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바로 통계 모드로 변하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한 줄짜리만 측정되더라도 이 메조라는 이 글자가요. 숫자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컨트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통계 모드를 ON 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설정하시면 바로 측정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코프에서 기본적인 측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파형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메저먼트에서 이거에 대한 주파수를 확인하고 싶다는 보통 측정하시는 게 이렇게 이런 방법이죠. 마이 메저에서 비어있는 곳에서 눌러가지고 채널 1번에 대해서 나는 뭐 주파수를 측정하고 싶다. 이렇게요.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프리퀀시를 결정을 하시면 파라미터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측정하고 라이징 보고 싶다 그러면 매번 터치하셔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설정할 때 여러 번 필요 없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채널 1번에서 앰플리튜드하고 프리퀀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채널 1번 소스를 터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매조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바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에다가는 나는 앰플리튜드를 확인하고 싶고 두 번째에서는 프리퀀시를 확인하고 싶고 펄스 폭도 측정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요.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한꺼번에 세 개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원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 2번에 대한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측정을 하고 싶다. 프리퀀시를 긁어다가 이렇게 빈 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그대로 하나가 복사가 되죠. 그리고 소스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채널 2번으로 소스를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펄스 폭을 채널 2번을 측정하고 싶다. 이렇게 두 번째 갖다 놓고요. 그대로 채널 2번을 펄스 폭 측정 값을 터치해 보면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 여기 소스 부분 있죠. 그러면 마우스를 채널 디스크립터를 들여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소스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통계 모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측정값 중에서 내가 사이클이 하나, 둘, 셋, 넷, 약 10사이클 정도로 대략 보이고 있는데 이 측정하는 이 값들을 통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매주에서 이렇게요. Statistics on 하게 되면 바로 통계 처리가 됩니다. 자, 다시요. 메저먼트에서 오프를 하고 아이고, 자, 다 꺼버렸네요. 자, 그래서 통계 모드만 오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터치를 이용해서 메조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쪽에서 터치하시면 전체적인 메뉴가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통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래도 같은 방법으로 메조먼트에 대한 통계 처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어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 화면에서는요, 전압이나, 그러니까 피크, 전압에 관련된 것들은 딱 하나씩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게 그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지금 5개가 있더라도 이 측정에서는 모두 숫자가 1, 한 개밖에는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탑은 여기 이쪽에 그 마우스가 지금 움직이는 요 레벨이 탑일 테고요. 또 아래쪽에 요 레벨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그 두 개의 차이를 진폭이라고 하고, 이 화면에서는 진폭이나 최대값, 최소값은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런 경우요. 여기 진폭 하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낮거든요. 요 값도 따로 측정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그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 텔레다인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밖에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측정하고 있는데, 앰플리튜드를 여기 보이는 앰플리튜드를 모두 다 측정을 하고 작은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진폭을 측정하고 있는 피크나 앰플리튜드나 어느 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터치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show one value per period, 주기당 하나씩 측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한 주기에서의 진폭, 두 번째 주기에서의 진폭, 그리고 세 번째 주기, 네 번째 주기에서의 진폭을 측정해서 여기에 낮게 된 값은 현재 1점 미니멈에서 확인해 보시면 1.084V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 쇼 원밸류 퍼 피리어드를 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탑과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베이스 두 개를 앰플리튜드로 보고 3.1V라고 하나밖에는 찍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하게 그 체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사이클별로 매저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 오른쪽 P 네 번째에서는 파라미터 네 번째에서는 피크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피크를 측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피크 값이 가장 낮은 1.167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요, 특이하게 이렇게 골뱅이, 그러니까 at 레벨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파라미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이거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델타 타임 at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두 파형의 엣지 사이의 어떤 시간을 측정하고 또 듀티를 측정하는 보통 n 레벨이 없는 이런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는 전부 기준을 50% 레벨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벨이라고 붙어 있는 이름의 뒤쪽에 레벨이 붙어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은 전부 내가 원하는 레벨 또는 슬롭,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것을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 타임 앤 레벨, 그러니까 델타 타임 앤 레벨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두 파형의 상승 엣지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고 싶다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측정하는 레벨을 자유롭게 90%, 10% 또는 두 번째 파형은 네거티브 파형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레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퍼센트가 기준이긴 한데 이걸 앱솔루트로 해서 절대값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3V에서부터 뭐 채널 2번에 2V까지 측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폴링 타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90에서 10% 아니면 80에서 20%로 픽스된 그런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at 레벨이라는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위쪽은 60%에서부터 20%까지 내려오는 또는 3V에서부터 500mV까지 내려오는 그 레벨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펄스폭 같은 경우에도 나는 90%, 50%, 15% 원하는 레벨로 레벨에서의 그 펄스폭을 측정할 때 여기에 있는 골뱅이 at 레벨이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시면
원하는 레벨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제가 확인을 몇 가지를 해볼게요. 먼저 스코프의 업데이트를 멈추고요. 제가 클리어 스윕으로 해서 데이터를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진폭의 그러니까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것은 이 앰플리튜드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제가 싱글샷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도 여기 측정된 것만 해도 10사이클이다 또는 9사이클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진폭은 채널 2번도 메저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널 2번도 하나밖에 측정이 안 됐고요. 채널 1번도 앰플리튜드는 하나밖에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나는 각 사이클의 그 진폭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앰플리튜드를 눌러보시면 앰플리튜드 파라미터 1번에 설정된 앰플리튜드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쪽 메뉴에 보면 여기 Show One Value per Period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체크를 딱 하게 되면 바로 오실로스코프가 9개의 앰플리튜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4개를 측정하고 마지막 것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엣지에서 다음 상승 엣지 그러니까 한 주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측정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9개가 발견이 됐고 539에서부터 540mV까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 2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똑같은 측정인데 나는 P5번 같은 경우에만 나는 쇼 원밸류 피리어드로 해서 한 화면에 모든 걸 보겠다. 그러면 똑같은 측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전체 한 화면에서의 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5번째는 각 사이클에서 보여지는 진폭을 메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쇼 원밸류 퍼 피리어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메저먼트를 각 사이클에서 메저먼트를 해서 전체적인 진폭의 변화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다 보면 한 화면에서 한 20사이클 이상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측정하고 싶은 게 특정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만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벌스트가 하나 보이고요. 벌스 여기 굉장히 많은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같은 큰 펄스가 하나 있고 다시 벌스트가 올라왔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메저먼트를 했다 그러면 한 화면에 나온 모든 파라미터를 다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앞쪽에 나오는 신호들만 골라서 확인을 하고 뒤쪽에서 나오는 신호들만 골라서 보겠다라는 걸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오실로스코프 그 측정 파라미터의 세부 메뉴에 보면 게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를 이용해서 스타트 부분과 스탑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하는 영역만 그 선택적으로 메저먼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게이트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좀 더 그 어드밴스한 방법이에요. 내가 칩셋을 보고 있는데 액티브 신호나 또는 이네이블 신호가 같이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스테이트 로우에서 액티브 로우 상태가 액티브 상태고 하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풀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메저먼트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전체 내가 채널 2번을 측정하고 있는데 액티브 로우가 지금 이네이블 구간이고요. 하이 구간은 측정해서 빼야 되는 이 부분은 측정해서 제외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액티브가 됐을 때 선택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과 앞부분에 대한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아까 게이트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는 디세이블 구간이나 이네이블 구간이 변동이 생긴다면 매번 게이트를 자동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널에 있는 신호의 상태로 게이팅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메저먼트 부분에 메저먼트 항목에서 설정을 하는데 P2에서 나는 어떤 펄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게이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그 파라미터 두 번째를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보면 Accept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Accept에서 나는 채널 1번 신호가 로우인 구간에서만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얘가 로우인 이 부분에서만 선택적으로 메저먼트를 하고요. 또는 상태를 하이인 구간으로 바꾸게 되면 반대로 이 부분에서만 메저먼트 이 영역에 포함된 채널 2번에서 채널 1번이 하이인 구간에만 인앱을 해서 메저먼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스코프에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채널 2번에 라이징 타임을 한번 메저먼트를 해볼까요? 채널 2번에서 라이징 타임을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정을 할게요. 메저먼트에서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 베이스를 바꿔가지고 이 정도로 놓고 메저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수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에 있던 메저먼트를 제거를 하고 제가 싱글샷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한번 채널 2번에 보이는 라이징 타임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라이징 타임이 현재 메저먼트 5개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두 번째 것을 난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 두 번째 항목만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메저먼트는 현재 5개 중에 어디인지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게이팅을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오른쪽 탭에 보면 게이트라는 탭이 있고요. 이 탭에서 시작점은 나는 세 번째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것은 5번째까지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게이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파형만 측정을 해서 여기는 2.280 나노세컨드였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앰플리튜드도 마찬가지고요. 펄스 폭도 마찬가지로 게이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파라미터를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각 파라미터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나는 모든 파라미터의 측정들을 똑같은 부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메조 부분에 여기 메조 글자를 터치하시거나 메조의 제일 첫 번째 오면요. 여기 앞쪽에 게이트에서 락킹을 하고 싶다. 그리고 스타트를 두 번째에서부터 나는 5번째 디비전까지만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표시된 모든 파라미터들이 두 번째에서부터 5번째로 모두 다 픽싱이 됩니다.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이 락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파라미터 게이트 범위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락을 디폴트로 놓고 락을 해제하게 되면 각 파라미터들은 개별적으로 게이트에서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징 타임 측정하고 있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탭 중에서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시작점과 끝쪽 범위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설정이 되고요. 물론 터치스크린이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게이트에 커서라고 부를까요? 마커를 이동시키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따라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채널 2번 신호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요.
지금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하면 하나, 두 개가 연속적으로 측정이 될 거예요. 그죠? 클리어 스윕하고 신호를 업데이트를 하면 라이징 타임이 하나, 두 개가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디세이블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이네이블 된 구간이다 그러면 실제로 디세이블 된 구간에 있는 이 라이징 타임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라이징 타임 그리고 accept에 가서 value based on waveform에서 나는 채널 1번 신호가 하이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만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요 두 번째만 측정을 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좀 더 타임을 바꿔봐서 업데이트를 해봐도 이렇게 됐다면 하인 구간이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가 돼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내가 로우 상태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범위에 있는 여기 하나, 여기 있는 여기 하나 해서 두 개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가지고 게이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직접 게이트를 이용해서 메저먼트의 범위를 지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게이트를 지정하고 해서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그 통계 처리나 그 여러 수입들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봤던 게 통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여기 현재 통계값은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통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지금 한 화면에 10개의 펄스 폭들이 있고요. 이걸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파형, 두 번째 파형, 두 번째 펄스에 대한 그 진폭값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통계 처리를 했더라도 평균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은 알려주지만 첫 번째가 얼마고 두 번째가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각 펄스의 그러니까 각각의 신호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웨이브 스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펄스 폭을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려놓겠다, 그래프를 그리겠다 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파형이 얼마였고 두 번째 측정된 거, 세 번째 측정이 된 거,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각각의 측정된 값들을 계속 그래프를 연달아서 그리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10개만 보여줬지만 시간이 만약에 길어지면 이런 식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 이제 클럭을 하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샘플에서는 두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의 누굽니까? 예, 스위칭에 의한 그 리플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누구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은 트랙 3번이래요. 3번이 주파수를 확인했네요. 채널 1번에 주파수를 확인했고 이걸 그림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트랙 2번에서는 상승 시간을 측정을 하고 채널 1번의 상승 시간을 측정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다가 여기에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에 리플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거의 같은 동시에 지금 주파수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이징 타임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좁아졌다가 그죠? 주파수가 빨라지니까 라이징 타임이 더 작아진 거죠. 그리고 높아졌다가 커졌다가 다시 거의 평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채널 2번에 있는 빨간색 신호로 보이는 것은 라이브로 아날로그 신호 채널을 이용해서 받고 있지만 우리가 측정값을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입력 신호의 다른 채널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아까 게이팅을 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트랙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는 게이트나 억셉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보면 내가 이걸 분포도를 확인할 건지 경향을 확인할 건지 아니면 트래킹을 해볼 건지가 있어요. 그래서 트랙을 선택을 하고 팝업이 올라오면 바로 뭐 8개 또는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느 거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하는 그 연산 채널에서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스코프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채널 1번의 주파수가 있고요. 펄스 폭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널 1번의 펄스 폭을 메저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널 1번에서 그대로 먼저 한번 짧게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짧게 놓고 확인을 할게요. 자, 펄스 폭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다시 메뉴를 닫아 놓고 펄스 위스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세부 메뉴가 열리게 되고 이 중에서 트랙, 이게 시간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트래킹해서 표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팝업이 올라오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면 채널 1번 여기는 이제 P3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했고 P3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놨다라는 얘기인데 P3는 채널 1번의 펄스 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겹쳐볼까요? 이렇게 겹쳐놓고 편의상 겹쳐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요 계단형 이 파형은 뭐냐면 첫 번째 펄스, 측정된 펄스 값이 여기 있었고 두 번째 값,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측정하고 있는 펄스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측정 값이 현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얘를 타임 베이스를 한번 길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새로운 그래프가 하나 표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하나 표시되는데 이 채널 2번을 잠깐 오프해 볼까요? 오프해 보고 여기 트래킹된 얘만 올려놓을게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얘는 파라미터 3 채널 1번에 펄스폭을 해놨는데 여기 이 그래프가 뭐죠? 뭐 족분된 신호처럼 서서히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여기 채널 1번의 펄스폭이 서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 채널 1번하고 이 F2번에서 보이는 이 시간은 완전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서를 올려놓고 확인을 하거나 또는 채널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채널 한번 볼까요? 그 트레이스된 F2번에 맥시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스코프 채널을 측정하듯이 똑같이 메저먼트를 해주시면 맥시멈이 얼마냐 물어보면 F2번의 맥시멈은 59.041 나노세컨드. 세로축이 누구예요? 측정된 펄스 폭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스코프하고 똑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된 이런 데이터들도 똑같이 메저먼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징 타임도 마찬가지로 난 이거에 대해서 라이징 타임 확인하고 그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터치하셔가지고 그대로 파라미터 확인하고 트랙해서 나는 이번에는 세 번째 트래킹을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 노이즈처럼 보이는 얘는 뭐냐면 라이징 타임이 거의 변화 없이 그죠? 거의 변화 없이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채널에 대해서도 채널 2번 신호의 펄스폭을 트래킹 해보고 싶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이는 건 채널 1번입니다. 얘를 채널 2번에 여기다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소스를 그대로 던져버리면 채널 2번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요. 채널 2번의 펄스폭은
일정하게 나오다가 이 순간에 갑자기 아래쪽으로 스텝으로 떨어져서 그 펄스폭이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현재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방법은 굉장히 디버깅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스코프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들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지나간 거 또는 오랜 장시간 동안 어떤 데이터를 누적하고 싶다. 그리고 측정 값들을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스코프에는 뭐 트랙 말고 트렌드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스크립트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쪽 그 웹페이지에 그러니까 블로그에 가면 제가 스크립트를 올려놨는데요. 이건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프가 동작하고 있을 때, 스탑이 아니고 노멀이나 오토모드로 동작하고 있을 때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바로 측정 값들을 파일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트리거가 되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트리거 될 때마다 데이터 값을 쌓아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정한 시간마다 시간을 지정해서 나는 뭐라 할까요? 1초에 한 번씩 메저먼트 값을 가져오고 싶다. 또는 뭐 2초에 한 번씩 또는 1분에 하나씩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 중에 그 스크립트 중에 하나는 트리거가 되면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한 시간마다 초 단위로 뭐 설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그 메저먼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보여드리고 오늘 진행을 마치도록 할게요. 웹페이지 지금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버전은 로깅 메저어드 밸류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스코프가 트리거 되는 시점에서 그 값을 데이터로 쌓아놓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얘는 로깅 파라미터라는 얘는 뭡니까? 지정한 시간마다 데이터를 쌓아놓게 됩니다. 지금 여기 스코프에서 지금 이렇게 스코프 측정을 지금 몇 개니까 7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7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좀 볼까요? 저기 D 드라이브 지금 스크립트는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파일이 없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파일이 생성되면서 트리거 될 때마다 먼저 메저먼트가 되고 있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코프가 이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메저 밸류 CSV라고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 보면 프레스 스탑 버튼 투 스탑 세이빙,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는 지금 로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측정하고 있는 값들을. 그리고 얘를 멈추고 싶을 때는 스코프 모드에서 스탑을 누르면 바로 누굽니까? 요게 지정을 멈추게 되고요. CSV 파일로 현재 저장이 됐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면 아까 측정한 값들, 그죠? 시간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스코프에 설정해 놓은 여기 이 값들이 그대로 매저먼트가 돼서 이렇게 CSV 형태로 측정 값들을 모두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샘플이 하나 있고요.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을 하지 말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얘는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팝업에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초에 한 번씩 하겠다 그리고 오케이 하게 되면 아이고, 스코프가 측정을 하고 있어야겠죠.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얘를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이 올라오고, 여기에서 나는 1초에 한 번씩 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누르게 되면 파라미터를 다른 이름, 그러니까 인터벌 메저 밸류에 대해서 인터벌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있고요. 얘를 멈추고 싶다 그러면 스코프에서 트리거를 그냥 스탑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그 후에 엑셀을 열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월화, 네. 좀 바꿔볼까요? 1초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셀 서식을 네, 세컨드까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시 45분, 18초, 19초, 각 1초마다 계속해서 로깅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사용자가 스탑 버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예, 로깅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루크레 코리아 블로그에 보면 아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패시브 프루브, 그다음에 최근에 연재가 끝난 게 이상 펄스 포착하기가 연재로 끝났고요.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뭐 유용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우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오실로스코프하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PC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 있습니다. 현재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유료 버전은 이밸류에이션 피리어드 한 달 동안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분석 툴들이 그냥 기본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eledynelecroy.com 마우이 스튜디오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마우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먼저 질문이 들어온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예, 언제 싱크 아웃이나 익스터널 트리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한번 다른 질문이 연속적으로 있나 볼게요. 지금 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예, 설정이 4V, 4나노, 9.5. 와, 이건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보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스코프에서 보이지 않을 때 이건 그냥 일반적인 메저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메저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익스터널 트리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먼저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코프에서 싱크 아웃을 언제 사용하라고, 또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제가 파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른 파형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채널 2번에 파형이 있나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펄스가요. 여기 있는 펄스가 항상 규칙적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신호예요. 근데 측정 대상 신호도 내 채널 이상이 되고 있다. 그죠? 4개 이상의 신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트리거를 위해서 내가 4개의 채널 중에 하나를 사용해 버리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런 신호, 그러니까 뭐 싱크 신호가 됐건 어떤 레퍼런스 이네이블릿이 됐건, 이렇게 되면 이 잘 알고 있는 신호를 기준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채널 하나를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채널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측정을 해야 되는 소스들을요, 채널에 모두 다 위치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채널 소스를 그대로 아까 봤던 싱크 신호, 그러니까 익스터널에 입력을 딱 시켜주면, 방금 봤던 신호를 저는 익스터널에 넣어줬습니다. 그럼 익스터널에서 내가 터미네이션을 50옴 터미네이션 할 건지 아니면 1메가 터미네이션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0옴 터미네이션을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싱크 신호가 항상 익스터널로 들어가면서 내가 아날로그 채널 4개를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완전히 타이밍이 일치된 이런 신호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싱크 아웃은 언제 쓰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실로스코프에서 특정 이벤트가 측정이 됐을 때 다른 측정 장비들,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콜 애널라이저라든가 아니면 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트리거하고 싶다. 그러면 스코프가 트리거된 시점에서 뭔가 신호를 줘야 다른 장치가 그 트리거된 시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유틸리티 셋업에 가보시면 억스 아웃이라는 메뉴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억스 아웃을 선택하시고요. 이 중에서 트리거 아웃을 정하게 되면 트리거가 될 때마다 밖으로 동시에 펄스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스코프가 트리거 되는 시점에서 펄스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장비가 그 신호를 가지고 트리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2대의 스코프를 연결하든가 그러면 우리는 이 트리거라는 신호하고요, 이쪽에 레퍼런스 클럭을 지정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뒤쪽에 있는 레퍼런스 인아웃에 BNC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2대의 스코프가 타이밍 싱크가 된 상태에서 2개의 스코프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신호의 노이즈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고요. 자,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신호에서는 노이즈가 이렇게 썩 있지를 않아가지고 노이즈 효과를 이제 보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으로 밴드위스를 리밋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소스가 있었다 그러면 이 입력 소스에 대해서 현재는 풀 밴드위스니까, 제가 가진 스코프는 현재 8GHz 스코프거든요. 근데 입력되는 신호는 10메가로 굉장히 좀 낮긴 한데, 그래서 밴드위스를 나는 뭐 200메가만 받겠다 그러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적긴 한데요. 풀에서 그대로 한번 채널 1번을 그대로 먼저 저장을 해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신호하고요, 여기에서 나는 밴드위스 리밋을 딱 했을 때 신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죠?
이 두 개 탑 레벨의 노이즈가 사라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신호의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주파수의 뭐 10배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노이즈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한을 두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메가 이상으로 너무 작게 두면 보시는 것처럼 라이징 엣지 자체, 그러니까 신호 자체의 주파수 대역까지 줄어들어 가지고 신호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예,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에버리징 방법은 이렇습니다. 채널에서 그대로 채널 디스크리트에서 에버리징을 그대로 후처리를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12번 파형을 에버리징 하겠다. 그러면 화이트 노이즈, 랜덤 노이즈는 사라지고 신호의 평균값만 화면에 남아지면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말 그대로 프리프로세싱,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이미 연산을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채널 메뉴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노이즈 필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인핸스드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의 한 일종인데요. 이 방법을 써서 비트 수를 난 올리겠다 그러면 컷오프 프리쿼시가 현재 상태에서는 80메가로 설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에버리징 말고요. 에버리징 말고 밴드위스 리밋하고 얘도 컷오프 주파수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컷오프 주파수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이 필터링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연산을 사용하는 이 방법은 뭐라 할까요? 예,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거라서 그냥 제가 앞에서 간단히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연산 중에 필터라는 게 있고요. 채널 나는 1번에 대해서 필터를 수행하겠다. 그럼 필터는 FIR 할 거냐, IR 할 거냐, 그리고 로패스는 로패스 필터를 쓰거나 하이패스, 밴드패스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는 주파수를 뭐 20메가로 한정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트레이스 온 하면 20메가만 필터링 된 결과가 화면에 보이게 되고요. 예. 여기서 나는 이게 10메가니까요. 10개, 10배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10차배까지 확인된 이런 필터링 된 결과를 얻으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필터를 통과시킨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채널 메뉴에 있는 밴드위스 리미트 기능이나 에버리징 또는 필터 기능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질문이 하나 오네. 네, 질문이 하나 또 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냐? 네, 파워포인트에서 어디 갖고 안 보이나? 예. 마지막 질문은 예. 아까 자동 저장하는 스크립트는요. 맞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서 2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나는 원격지 PC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리모트에서 랜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또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 저한테는 지금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요. 일단
오늘 뭐죠? 예, 오늘 오퍼레이팅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이쪽에서 보여드린 전화번호 아니면 창훈.5 @teledyne.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블로그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개 이상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1시간이 돼버렸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